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토마스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할아버지의 다락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군화에 관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늦가을은 따뜻했어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왔을 때도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제가 기말 과제로 한국전쟁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그곳의 혹한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의 다락방을 정리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과제 자료를 찾는 저를 보신 엄마가 할아버지 다락방에 옛날 물건들이 많으니 한번 올라가 봐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뚜껑을 열자 이상한 모양의 군화 두 켤레가 나왔죠. 하나는 검은색 고무로 만든 특이하게 생긴 커다란 부츠였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일반적인 모양의 군화였어요. 할아버지, 이 신발들은 뭐예요? 책을 읽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들고 있는 부츠들을 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한국전쟁 때 신었던 방한화들이란다. 혹시 장진호 전투라고 들어봤니? 제가 고개를 저으니 할아버지께서는 옆에 있던 의자에 천천히 앉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950년 8월, 난 시카고 근교의 집에 있었지. TV에서 한국전쟁 소식을 보고 있는데 해병대 모집 광고가 나왔어.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다니까.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었어. 우린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상륙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지. 새벽녘에 월미도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혹독한 겨울과 싸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인천에 도착했을 때가 늦여름이었는데 그 무더위란 것이 정말 대단했어. 시카고도 여름이면 덥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습한 더위는 전혀 달랐지. 전투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헬멧 안은 마치 사우나 같았어. 밤에도 더위가 가시질 않았단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9월 말부터 날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 봤어. 우리가 행군하던 산들이 온통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이런 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단다. 11월이 되자 갑자기 날씨가 확 변했어.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날씨가 변하다니. 시카고도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계절 변화는 처음이었지. 장진호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어. 늦여름에 그 숨막히는 더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혹독한 추위였지. 같은 나라, 같은 땅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 우리는 한국이 이토록 극단적인 계절을 가진 나라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야. 늦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도,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도, 그리고 겨울의 살인적인 추위도 모든 게 우리에겐 충격이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인천은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였어. 그래서 상륙이 굉장히 위험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북한군도 이곳으로의 상륙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인천은 안개에 쌓여 있었어. 언덕 위에서 북한군이 기관총을 쏘고 있었지만 우리 함대의 한포 사격이 시작되자 모든 게 조용해졌지. LST 상륙함에서 내릴 때는 다들 긴장했었는데 저 멀리 서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 그때는 몰랐지. 우리가 곧 그 서울을 탈환하고 그 뒤로는 38선을 넘어 북진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엄청난 추위와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것도. 이건 슈팩이라고 하는 방한화란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군화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2차 대전 때 개발한 거야. 꽤 자랑스러워하던 물건이었지. 위쪽은 방수 처리한 가죽이고 아래쪽은 고무로 만들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했거든. 유럽 전선에서는 제법 쓸만했다고 하더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늦여름이었어.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린 이 신발이 필요 없었지. 하지만 11월, 장진호에 도착했을 때 그땐 이미 늦었어. 우리 중 누구도 이런 혹한을 예상하지 못했거든. 할아버지는 잠시 슈팩을 바라보시다가 옆에 있던 더 큼직한 고무 부츠를 집어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미키마우스 부츠야. 장진호에서 내 발을 살려준 진짜 영웅이지. 처음에는 우리 부대에도 슈팩이 지급됐었거든.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함경도의 추위는 달랐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슈팩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 내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던 빌리,
그 친구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빌리는 시카고 출신이었는데 추운 날씨에는 자신 있다고 늘 자랑하던 친구였어. 고향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장진호의 추위는 달랐지. 우리 중대에서만 10댓 명이 동상에 걸렸는데 빌리도 그 중 하나였어. 처음에는 발가락이 조금 시리다고만 했어. 양말을 2겹, 3겹 신었지만 소용없었지. 슈팩은 젖으면 그대로 얼어버렸거든. 이틀이 지났을까. 빌리가 갑자기 발을 못 움직이겠다고 하더니 신발을 벗어보니 발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 의무병을 불렀지만 결국 2발 모두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지.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나았다고 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중공군은 상황이 더 심각했어. 우리는 그래도 미키마우스 부츠라도 보급받았지만 중공군은 제대로 된 방한 장비가 거의 없었다고 해.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동상 때문에 전투력을 잃은 병사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많았다고 하더라. 어떤 부대는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이 동상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었어. 그때 빌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조, 난 이제 다시는 아이스하키를 못하겠구나. 20살의 젊은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중대에서만 6명이 발을 절단했고 2명은 전신에 동상을 입어 후송 도중에 죽고 말았어.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지. 2차 대전의 경험이 한국의 추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 장진호에서 우리는 12만 명의 중공군에게 포위됐었지.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3주나 버텨야 했어. 자동차 부동액이 얼지 않게 2시간마다 시동을 걸어줘야 했고 기관총이 얼어붙지 않도록 일부러 총을 발사해야 했어. 부상자들을 위한 모르핀 주사도 입안에서 녹여가며 써야 했고 말이야. 군의관들이 상처에 붕대를 감으면 피가 바로 얼어서 지혈은 잘 된다고 씁쓸하게 말했던 게 기억나. 식량도 바닥나서 꽁꽁 얼어버린 쿠키 몇 조각으로 버텨야 했던 날들도 있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우린 버텼어. 미키마우스 부츠가 보급되고 나서야 발 동상 걱정을 좀 덜었지. 이중 고무층 사이의 공기가 영하 29도까지는 버틸 수 있게 해준다더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전우를 이룬 뒤였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 부츠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 추위는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 고무로 만들어서 방수는 됐지만 그만큼 통기성이 떨어졌단다. 발에서 난 땀이 전혀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했지. 할아버지는 부츠를 들어 바닥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2번씩은 꼭 발을 말리고 양말을 갈아 신어야 했어. 그러지 않으면 젖은 발이 결국 얼어붙어서 동상에 걸리고 말았으니까. 전투 중에 그런 여유가 있었겠나. 많은 병사들이 양말을 제때 못 갈아 신어서 고생했지. 나중에 들어보니 1960년대에 와서야 통기성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방안화가 나왔다더구나. 하지만 우리 시절엔 이 불완전한 미키마우스 부츠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할아버지께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다른 참전용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오셨어요. 이번에 한국 정부 초청으로 다른 참전용사들도 많이 만났단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호텔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16개국에서 온 참전용사들이 모였어. 터키에서 온 노병은 지금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더구나. 터키군이 장진호에서 우리를 지원했다는 걸 그때서야 자세히 알게 됐어. 혹한 속에서 고립된 우리 해병대를 구하기 위해 사흘 동안이나 중공군과 싸웠다더군.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시며 계속하셨어요. 영국에서 온 노병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 당시 영국군은 차 마실 시간은 꼭 지켰다나 뭐라나. 폭격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차를 마셨다고. 그게 전투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됐다더군. 프랑스 참전용사는 지금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 전쟁통에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니? 그의 손녀가 이제는 케이팝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구나. 에티오피아에서 온 노병도 있었어. 캉류 대대라고 자국 최정예 부대를 한국에 보냈다고 해. 그때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우린 몰랐는데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더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우리 모두 이제는 9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들이지만 그날 만찬장에서는 마치 70년 전 젊은 군인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 각국의 언어는 달랐지만 장진호의 추위를 이야기할 때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전우를 잃은 이야기를 할 때면 다 같이 눈시울을 붉혔지. 만찬장 끝에서는 다 같이 아리랑을 불렀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단다. 우리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제는 그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걸 함께 보게 됐으니까. 한국 정부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는데 메달을 받는 순간 터키 노병이 내 손을 꼭 잡더구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었어.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할아버지는 DMZ 방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더구나. 철조망과 지뢰밭.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있어. 우리가 그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고나 할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금방 밝아지셨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르거든. 한국군의 장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우리는 총도 제대로 안 쏴지는 혹한 속에서 싸웠는데 지금은 영하 40도에서도 멀쩡히 작동하는 무기들이더구나. 주한미군 기지도 둘러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이 주둔해 있더라. 한미동맹이 이렇게 굳건하게 유지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더구나. DMZ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한국군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지. 이제 우리가 지켜냈던 이 자유를 지킬 힘이 충분히 생겼구나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라. 이게 강남이라는 곳이란다. 우리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그저 허벌판이었어. 폭격으로 다 부서져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저 높은 빌딩들을 봐라. 밤이 되면 반짝이는 불빛으로 대낮같이 밝아. 지하철은 도시 구석구석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KTX라는 기차는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간다더구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알아주고 한국 드라마랑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잖아. 우리가 그때 지키려 했던 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기념관에 가보니 우리가 신었던 이 신발들이 전시되어 있더구나. 슈팩도 있고 미키마우스 부츠도 있고 그 옆에는 장진호 전투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 우리 제1해병사단이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한국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 있더라. 만찬장에서는 젊은 장성이 같이 갑시다 라고 인사를 하더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70년 전 그 추웠던 장진호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 우리가 그때 잃은 전우들, 얼어붙은 발로 끝까지 싸웠던 병사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 학생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며 고맙다고 하더구나. 그때 한 학생이 내게 물었어. 할아버지, 그때 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셨어요?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넘기며 인천항 사진을 보여주셨다.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인천항도 다시 가봤어. 그때 우리가 상륙했던 그 자리에 지금은 거대한 컨테이너 부두가 있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라고 하던데 우리가 처음 발을 디뎠던 그 해변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한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실려 나간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는 전철이 다니고 도로는 넓어졌고 70년 전 우리가 탱크를 몰고 진군했던 그 길 위로 이제는 첨단 도시가 세워졌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더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단다. 전쟁기념관에 갔을 때의 일이야. 수학여행을 온 듯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저 스마트폰만 보면서 웃고 떠들더구나. 전시된 사진들과 유물들 앞에서 마치 그저 오래된 역사 이야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보였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평화의 사도 메달을 만지작거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들을 탓할 순 없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 평화가, 이 번영이 어떻게 얻어진 건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빌리 같은 젊은이들이 20살의 나이에 2다리를 잃었고 수많은 전우들이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단다. 한국 군인들은 물론이고 터키, 영국, 프랑스 16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그때 만약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가 중공군에게 밀렸더라면 흥남부두에 고립되어 있던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희생되었을 거야. DMZ에 갔을 때 보니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철책선 앞에서 젊은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 평화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지는 거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라는 건 젊은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해.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는지를. 그래야 앞으로도 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
다락방 속 두 켤레의 군화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발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을요. 장진호의 혹한에서 살아남아 자유를 지켜낸 그 용기가 70년이 지난 지금 이토록 찬란한 결실을 맺은 것이에요. 오늘은 미국 대학생 토마스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군화 두 켤레에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토마스 할아버님의 희생에 숙연해지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